바로 어제 러시아의 달 탐사선이 달 표면에 추락해 파괴됐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 세계인들에 전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바로 러시아 달 탐사선이 파괴된 후 푸틴이 한국에 긴급으로 도움을 요청하며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는데요. 한국이 푸틴의 파격 제안에 어떻게 대답할지가 전 세계인들의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은 물론이고 주요 기관들까지 이를 실시간으로 생중계하기까지 했는데요. 자, 그런데 한국의 예상 못한 답변에 러시아 전체가 발칵 뒤집히는 동시에 전 세계인들은 한국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47년 만에 달 탐사선을 실은 로켓을 우주로 발사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달을 연구하기 위해서지만 실질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 우주 강대국 타이틀을 지켜내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11일 현지 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우주공사 로스코스모스는 달 탐사선 루나25를 실은 소유스 2.1 로켓이 이날 러시아 극동 지방에 위치한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발사됐습니다. 로스코스모스는 루나25 비행이 계획대로 이뤄지면 오는 23일 달 남극에 착륙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인도도 지난달 14일 달 착륙선 찬드라얀 3호를 발사했으며 루나25와 비슷한 시기에 달 남극에 착륙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사실상 두 나라가 달 남극을 두고 경쟁하는 구도인데요. 여기서 놀라운 점은 러시아는 한국의 우주기술을 무시했고 인도는 한국의 기술을 그대로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자신들이 오래전부터 세계 최강의 우주 강대국이라며 신기술을 바탕으로 급부상한 한국의 우주 산업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반면 인도는 한국이 21세기 우주 최강국이라 생각한다라며 한국이 전수해준 모든 기술들을 적용할 것이라 극찬했습니다. 러시아가 최근에 쏜 루나25가 착륙하려는 달 남극은 얼음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거친 지형 때문에 착륙 자체도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곳에서 얼음을 발견하면 로켓 연료와 산소로 전환시키고 식수로도 사용할 수 있어 역사적 발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형 자동차 크기인 루나25는 착륙 후 1년간 달의 내부 구조를 연구하고 물을 포함한 자원 탐사와 샘플 채취 등의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지금까지 달에 착륙선을 보내는 데 성공한 국가는 미국과 옛 소련, 중국뿐이며 달의 남극 착륙에 성공한 나라는 아직 없습니다. 러시아가 달 탐사에 나서는 것은 옛 소련 시절인 1976년 이후 47년 만입니다. 1991년 소련이 붕괴된 뒤 러시아는 지구 궤도를 벗어난 과학 탐사선을 한 번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가 이번 탐사를 통해 우주 강국으로 재도약을 노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러시아의 저명한 우주 저술가 비탈리 예고로프는 달에 대한 연구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며 중국과 미국을 포함해 우주 초강대국 타이틀을 거머쥐려는 수많은 국가와의 정치적 경쟁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수십 년 동안 계획해온 이번 달 탐사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과의 우주 협력 관계가 거의 모두 단절된 후에 시행됐습니다. 러시아에게는 매우 중요한 발사였죠. 자, 그런데 바로 어제 러시아의 달 탐사선이 달 표면에 추락해 파괴됐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관영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연방우주공사 로스코스모스는 달의 남극을 조사하기 위해 떠난 무인 달 탐사선 루나25가 달 표면에 추락해 완전히 파괴됐다고 21현지 시간 밝혔습니다. 로스코스모스는 초동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계산된 수치와 실제 충격량 변수 간의 편차 때문에 루나25 우주선이 계산되지 않은 궤도로 진입했고 달 표면에 충돌한 결과 소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로스코스모스는 달 착륙을 이틀 남긴 상황에서 루나25의 이상이 발생했다면서 궤도 진입 명령을 내렸으나 작업 중 탐사선의 비상 상황이 발생해 정해진 조건대로 기동하지 못했다고 전날 밝힌 바 있습니다. 1957년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등 우주 강국을 자부해왔던 러시아로선 대망신을 당했을 뿐 아니라 앞으로 러시아와 우주 산업을 협력할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어진 것입니다. 반면 러시아와 비슷한 시기에 쏘아 올린 인도는 한국의 도움을 받아 멋지게 성공시켰습니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 우주연구기구 ISRO는 오후 2시 35분 남부 안드라프라데시주 스리하리코타 우주센터에서 무인 달 탐사선 찬드라얀 3호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찬드라얀은 산스크리트어로 달의 차량이라는 뜻인데요. 8월 23일 달 표면에 착륙할 예정합니다. 인도가 달 착륙에 성공하면 미국과 소련, 중국에 이어 네 번째로 달 착륙에 성공하는 나라가 됩니다.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
인도는 수년 전부터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왔고 한국의 기술이 세계 최고라 확신했습니다. 이 소식이 러시아에까지 전해지면서 크렘린궁은 푸틴이 한국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를 원한다며 러시아가 한국과 우주산업협력기관을 만들고 기술을 공유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미국에 이어 세계 우주강국 서열 2위에 오른 중국마저 한국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달 탐사선을 만든 주역인 카이릉 융 홍콩 이공대 석좌 교수는 한국 없이 달 탐사는 절대 불가능하다며 한국과 가장 먼저 손을 잡는 나라가 달 탐사에 성공할 것이라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심지어 미국마저 한국을 세계 우주 탐사 협력 프로그램인 아르테미스의 핵심 주도국가로 선정한 뒤 한국에 엄청난 파격적인 특혜들을 주었는데요. 이처럼 러시아와 중국에 이어 미국까지 목숨을 걸고 한국과 동맹 관계를 맺어 달 탐사를 하려는 이유는 바로 현대자동차 그룹의 달 탐사 전용 로봇 때문이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공개한 달 탐사용 로봇은 달 표면 탐사 전용 소형 자율주행 모빌리티로 태양광을 통한 자체 충전 시스템과 현대자동차 그룹의 최첨단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됩니다. 또한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300도 이상에 달하는 등 달 표면의 극한 환경을 견디기 위한 열관리 및 방사능 차폐 장치, 금속 구동 헬과 같은 높은 수준의 기술이 적용돼 전 세계 언론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 관계자는 그동안 현대자동차 그룹은 인류 이동 경험의 영역을 확장해 인류의 진보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꾸준히 밝혀왔다 면서 달 탐사 로버를 자신있게 공개했는데요. 세계 최고의 로봇 회사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한 뒤 현대차는 상상을 초월하는 미래형 모빌리티를 세상에 선보였습니다. 이에 현대차 없이는 이제 미국의 나사도 우주 탐사를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 우주 산업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은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로켓 재사용을 가능하게 만들어 우주 산업의 한 획을 그은 스페이스X가 한국에서도 탄생했습니다. 누리호 발사를 세 차례나 성공시키며 전 세계 언론들의 주목을 받은 한국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 세계에서 7번째로 누리호의 심장으로 불리는 75톤급 액체 엔진을 만들었습니다. 국내 독자 기술로 제작된 최초의 우주 발사체 엔진으로 영하 180도 극저온과 3300도 초고온을 모두 견딜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한국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스페이스X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1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는데요. 한 방에 뒤집어버리며 전 세계를 놀래켰습니다. 과감한 투자와 신기술 도입으로 짧은 시간 내에 우주산업 수직 계열화에 성공시킨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제는 러시아와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서로 모셔가기 바쁜 존재가 됐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누리호를 포함해 다수의 우주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한화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 같아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지상전을 전개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난관이 될 줄 알았던 하마스 지하터널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무력화 작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100개 이상의 땅굴을 찾아내 파괴한 것으로 알려지자 땅굴 작전 특수부대인 야할롬의 할롬 부대와 이들의 전법에 세계의 이목이 쏠렸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공병대는 다양한 유형의 로봇과 폭발 장치를 사용해 땅굴을 파괴하고 하마스가 설치한 부비 트랩을 폭파하면서 지하터널을 장악해가고 있는데 무엇보다 공격 부대의 선봉에 선 디아오발 대형 전투 장갑 불도저의 성능에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대형 불도저를 앞세워 가자 지구 철조망 장벽을 무너뜨리고 전차와 장갑차를 투입하기에 앞서 불도저로 통로를 개척하는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이 대형 불도저는 건물은 물론 3세대 전차까지 밀어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특수공병대는 이것으로 가자지구의 땅굴들을 무력화시키고 있어 지하전투의 새로운 전술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마스의 땅굴에는 북한의 기술이 사용된 것이 유력하다고 보도되고 있는 만큼 한국 역시 이스라엘이 만들어낸 땅굴에 대한 성공적인 공략 방법과 지하전투 훈련 데이터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수도권과 서울 안에 지하철이 발달해 유사시 한반도에서의 지하전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요소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군사 전문가들은 이스라엘 특수부대가 효과를 거두고 있는 지하전투 방식을 예의주시하며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현재 이스라엘 야알롬 부대는 각종 로봇 드론을 활용하는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MUM-T를 적극 도입해 하마스의 지하터널을 공략하면서 하늘에서는
방공망을 활용해 예멘 반군의 우주 발사체를 요격하는 데도 성공해 개전 초기 우왕좌왕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전열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어 체계가 지구 대기권 끝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31일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의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을 향해 사거리가 1000km 이상인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방위군은 에로우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를 이용해 이를 요격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후티 반군 미사일을 이스라엘 영토 밖에서 요격했으나 비행 경로를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최근 영국 일간지 데일리 메일 등 외신은 이스라엘군의 에로우 탄도미사일이 카르만 라인 케야만 라인까지 날아가 예멘 반군의 미사일을 요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카르만 라인은 우주의 경계라고도 부르며 광활한 우주 공간과 지구의 대기권의 경계선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자랑이 된 에로우 시스템이란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 IAI, 미국 미사일 방어청 MDA과 공동으로 개발한 이스라엘 방위군의 미사일 방어 체계인데요. 모두 이동식이어서 재배치가 용이하고 선제 공격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에로우 시스템은 도입 20년이 넘도록 실전 성능을 입증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이번 사례를 통해 에로우의 가치를 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이스라엘군의 분위기는 한껏 고조됐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상관이 없을 줄 알았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전쟁에 엉뚱하게도 북한의 역할론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이스라엘 방공망이 막아내고 있는 미사일은 북한제라는 분석이 나왔는데 이것은 북한제 무기가 기존에 알려진 포탄 외에도 미사일로 확장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대남 도발용으로 개발한 탄도미사일이 실제 하마스와의 전장에서 사용될 경우 북한으로서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한국을 노린 전략무기의 실전 성능을 검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예멘의 후티 반군이 하마스의 편에서 이스라엘 공격을 본격 개시한 가운데 세 차례에 걸쳐 이스라엘을 겨냥해 드론과 탄도미사일 공격을 가했는데 이 미사일이 북한제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중동과 아프리카에 탄도미사일을 수출한 적이 있는데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예멘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2018년 1월 보고서에서 후티 반군의 미사일 추진체 개선 방식으로 미로 해당 미사일이 화성 6스커드시 개량 영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 국방정보국 DIA 출신 브루스 백돌 미국 텍사스주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스커드의 사거리를 1000km까지 늘린 스커드이알로 추정했습니다. 이란의 경우 북한군이 스커드비를 실전 배치하기도 전인 1987부터 1988년 재정 지원을 조건으로 미사일을 넘겨받았습니다. 스커드비보다 사거리가 긴 스커드시와 노동미사일도 이후 이란으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 군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전황에 따라 북한이 본격적으로 다시 중동에 미사일을 수출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전장인 우크라이나에서는 이런 우려가 이미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지난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러 이후 활발히 오가는 선박들의 포탄 등 북한제 무기를 적재하고 있으며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도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군 당국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과 북한판 에이테크스인 KN-24, KN-25 초대형 방사포 등 시형 전술 무기 3종 세트가 10차나 항공기로 운송됐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선 KN-23만 2425 등 주력 SRBM의 실전 능력을 검증할 기회가 필요했을 것이며 경제적 이득은 물론 군사력 강화 목적으로 이번 기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북한이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과 포탄 등의 성능을 이번 전장에서 확인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이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전에서 다양한 실전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데이터 외에도 실질적인 대박 소식도 물론 있습니다. 진격의 K방사는 지난해 폴란드에서 대규모 계약을 따낸 데 이어 사우디에서도 큰 건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43년 만에 44개 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사우디의 수백 조의 기가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은 물론 차세대 무기도 함께 만들기로 약속했는데요. 글로벌 무기 시장에 큰손으로 통하는 사우디와의 방산 협력은 한국 방위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사우디와는 이미 지대공 요격 미사일 체계인 천궁이와 활용무기 등 대규모 수출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 매체인 디펜스 시큐리티 아시아는 지난달 27일 사우디가
코리안 패트리엇 코리안 패트리엇의 구매를 앞두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사우디가 관심을 가진 한국 무기체계 중 LIGX1의 천궁, 일명 한국판 패트리엇 방공체계가 있다고 소개하면서 사우디가 영공을 보호하기 위해 이웃인 아랍에미리트를 따라 천궁1을 살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사우디는 오일 달러로 전 세계에서 첨단 무기를 사들였는데 가장 비싼 방공체계인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THAAD 사드 체계도 7개 포대를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무기 시장의 큰손 사우디조차도 미국 방어 체계는 너무 비쌌고 결국 값싸고 질 좋은 방공체계를 만드는 나라를 물색했는데 한국이 가장 적합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미국은 비싸기도 비싼데 납기까지 느려 성능은 물론 납기까지 우수한 한국 방공체계가 사우디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UAE가 이미 한국산 무기를 사서 시험 발사를 한 것도 사우디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UAE는 이미 한국서 들여와 실전 배치한 천궁1을 현지서 시험 발사했는데 천궁과 목표 탄도미사일을 정확히 직격하고 완전히 파괴해 충분한 신뢰를 준 바 있습니다. 정치적 고려를 빼고 순수하게 군사적 관점으로만 고른 천궁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세계 최대 방위산업 전시회 AUSA 2023은 6월 25일 전쟁 이후 소총도 못 만들던 한국이 세계 최대 무기쇼의 주연으로 자리매김하는 자리였습니다. AUSA 2023은 연간 1,000조 원대 국방 예산을 집행하는 미국의 심장부에서 열리는 행사로서 방산 기업들이 숨겨온 비장의 신형 무기를 일제히 선보이는 총성 없는 전쟁터인데 이런 전시회에서 한국이 주연이 된 것이라 더욱 의미가 컸습니다. 한국은 이날 세계 최강 군사 대국 미국에까지 무기를 팔기 위해 행사장 중앙에 커다란 부스를 차렸고 이 부스에는 글로벌 방산 관계자들이 쉴 새 없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AUSA 2023 전시장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스에는 전 세계 자주포 시장 절반 이상을 차지해 21세기 베스트셀러로 꼽히는 K9 자주포와 포탄 자동 이송 장치를 장착한 K56 탄약 운반차 등 최첨단 자주포 패키지가 전시됐는데 글로벌 방산 관계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미군 관계자들은 한화 부스를 찾아 K56이 미국 자주포와 어떻게 호환이 가능한 것인지, 기존 무기 체계 대비 투입 인원을 어떻게 3분의 1로 줄일 수 있는지 등을 묻고 확인하는 등 깊은 관심을 보였는데요. 글로벌 선두권인 미국 한 방산 기업 직원은 한화 부스를 찾아 본인 경력을 소개하고 이직 가능성을 묻기도 했습니다. 또 K방산에 대한 관심은 중소중견 방산 기업까지 확대되어 무인기 함정의 스텔스 성능을 높이는 페인트를 개발한 ETL은 이번 AUSA 행사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아 미 육군 연구기관, 미 방산 기업과 기술 협력 계약을 체결하기도 해 K방산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한눈에 보여준 현장이었습니다. 며칠 전 대한민국 태만반도에 위치한 미사일 실험장에서 팅스텐 막대를 하늘에서 마하시브의 속도로 내리꽂는 고위력 탄도미사일이 실험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미국 국방부에서 개발을 하다가 윤리 논란으로 개발을 포기한 신의 지팡이라는 분석이 나와 거대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영화 딥맨 팩트나 아마겟돈의 한 장면처럼 마하3의 속도로 우주에서 거대한 탄소 막대기가 지상에 내리꽂아지는 순간 나라 하나, 아니 대륙 하나가 통째로 사라질 수 있을 만한 파괴력을 지닌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신의 지팡이입니다. 미국 국방부에서는 이 신의 지팡이 개발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윤리 논란으로 개발이 중단됐습니다. 자칫 전 지구의 멸망을 초래할 수 있다는 논란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은 일본으로부터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투하를 비롯해서 비키니 섬 책실천으로 민한 일본어 부방사능 피폭에 대한 윤리적 논란으로 인해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일본 속에서는 미국의 핵무기 사용 등에 관한 국제적인 반대 여론을 펼쳤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핵무기 개발뿐 아니라 민류를 없애버릴 수 있는 신의 지팡이와 같은 대량 살상무기 개발을 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신의 지팡이와 같은 대량 살상무기의 개발은 핵 개발뿐 아니라 핵무기 사용을 해온 미국으로서는 더 이상 윤리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대신 한국이 이 신무기 개발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극비사항에 붙여지고 있으나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한국에서 개발 중인 헌무계열 미사일 중에 가장 두껍고 길쭉한 미사일인 단두 중량 8톤에 이르는 괴물 미사일이 바로 신의 지팡이가 아니는 분석이 나옵니다. 신의 지팡이 무기를 말사하기 위해서는 인공위성에서 발사를 해야 하는데 미국에서는 한국의 탄도미사일 중량
해제 조치를 진행하며 우주 발사체, 고체 연료, 제한 해제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에 말맞춰서 최근 우리 공군은 참모 충장 직속의 우주센터가 신설되어 우주군 창설에까지 목전 앞에 은 상황입니다. 그뿐 아니라 책무기에 대한 개발 제한 해제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 개말과 동시에 미국 싱크탱크 이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핵무기 개말 당위성에 관한 보도가 나와 이 미사일이 정말 한국군의 전술, 책무기 혹은 신의 지팡이의 한 형태로 보는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은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한국은 한국전쟁 당시 미군과 연합, 국과 함께 압록강까지 진격하며 자유통일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중공군이 내려오는 바람에 38선 이남까지 밀리는 상황에 직면했었습니다. 그 당시 미군은 만주책 폭격을 진행하여 한국은 압록강 두만강까지 진격하여 자유통일뿐 아니라 만주고토 회복까지 할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였는데요. 안타깝게도 책무기 사용이 불가능해지면서 지금의 한반도는 반으로 쪼개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한국은 자체 책무장을 매번 시도했으나 매번 좌초돼 왔습니다. 현재 미국은 책 확산 금지 조약을 따르는 국가로서 그동안 한국을 미국의 책무산만에 포함시켜서 한국의 핵 보유를 강력하게 반대해온 나라 중 하나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한국이 책 보유를 하게 되면 한국뿐 아니라 일본의 핵무장 대만 등의 경제 강국들을 시작으로 핵무장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한국의 핵무장만은 절대 허용을 안 했습니다. 특히 가장 큰 반대를 하는 나라는 다름 아닌 한국을 침략했던 일본인데요. 한국이 책무장을 하게 되면 당장 큰 위협에 빠지는 것은 일본이기 때문입니다. 한국뿐 아니라 일본을 동맹국으로 둔 미국으로서는 한국의 핵무장만큼은 용인이 안 됐던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그 입장이 최근에 많이 달라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국 다트머스 대학교 제니퍼 린드 데릴 프레스 교수는 지난 7일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문을 몰렸습니다. 한국은 자체적민 책무기를 보유해야 하나라는 제목의 내용으로 한미동맹은 현재 북한과 중국 같은 핵보유 국가들로부터 큰 위협을 받고 있고 한국은 독자적면 핵무기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북한은 미국 본토까지 타격 가능한 핵미사일 능력을 갖추고 있고 당장 수천만 명의 시민이 거주하는 서울에 핵무기를 떨굴 수 있는 상황으로 한국은 책 확산 금지 조약 10조에 나오는 자국의 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비상사태 시 책 확산 금지 조약 넵트를 탈퇴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합법적인 한국의 핵보유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사실상 미국의 핵심 싱크탱크 차원에서 한국의 핵보유가 점차 허용되는 문이 열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발맞춰서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천술 책무기에 가까운 신의 지팡이의 모델로 분석되고 있는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분석이 맞다면 사실상 한국은 미국과 대등한 수준의 군사력까지 갖출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세계 6위 수준의 국반력을 갖추고 있으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실질적인 한국의 군사력 순위는 세계 10위권 밖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북한과 같은 인근의 적성 국들이 핵무기를 보유한 한국 국민들로서는 매우 불만한 상황인데요. 이것은 한국 국민뿐 아니라 한국을 최전방처럼 여기고 있는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에게도 위협이 되는 일로 한국의 핵무장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신의 지팡이를 보유하게 된다면 방사능 후유증이 없는 비교적 친환경적인 천술무기를 갖게 됨으로 인해서 국제적인 비난을 피할 수 있고 책무기를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맵 조약 10조항에 나오는 자국의 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의 전술무기 보유는 합법적일 것이라는 핵심 싱크탱크의 의견이 점차 힘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신의 지팡이로 불리는 전술무기는 핵무기보다 더욱 위력적이고 장점도 많습니다. 빠른 속도로 요격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탐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빠른 속도로 민해서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파괴력과 대비해서 방사능 등 환경오염이 덜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 접차 지하 책방공후가 시설이 깊어지고 강력해지는 상황에서 지하시설을 모조리 파괴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어 핵무기보다 더욱 위력적인 무기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국의 신의 지팡이 보유보다는 핵무기 보유가 더 현실적일 것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신의 지팡이는 기본적으로 우주에서 떨어뜨리는 무기로서 대기권 밖 우주 공간의 무기 배치는 우주조약 위반이며 또 한국이 우주까지 실어 나를 수 있는 위성체 말살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운영 유지 비용이 천문학적이기 때문에 지금 개발 중인 현무 계열 미사일의 핵무기를 탐지하는 것이 더욱
알맞고 현실적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근 들어 한국의 이 같은 무기 개발에 한국의 인근 위협 국가들인 중국, 북한뿐 아니라 독도에 대한 위협을 지속해온 일본까지도 한국에 머리를 납작 엎드리는 모양새입니다. 일본은 최근 육상자위대 전무대가 참가하는 레이와 3년 연습에서 공개된 지도에서 독도를 자국령에서 제외했을 뿐 아니라 중국 역시 안위의 교무장을 한국에 급파하여 한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머리를 납작 엎드리는 모습을 취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북한 역시 한국과 동신신 복원을 진행하는 모습을 취했습니다. 그만큼 최근 공개되고 있는 한국의 신무기들은 세계 각국의 한국에 대한 외교 정책을 바뀌놓을 정도로 위력적인 상황인데요. 한국은 현재 핵무기를 제외한 세계 최종 상급 무기들의 개발을 대부분 완료한 상태입니다. 잠수함에서 말사하는 가장 값비싼 무기인 스음에서부터 세계 최고 성능의 자주포 현무계열, 순창미사일 등 한민족 역사상 최고의 화력을 갖추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핵무기까지 탑재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제 아무리 인구가 많다는 중국이 한국을 함부로 여길 수 없을 것이고, 심지어 전문가들이 분석 중민 신의 지팡이까지 개발이 완료된다면 그야말로 한국은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지정학적 우위를 점유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과연 대한민국이 신의 지팡이를 세계 최초로 공개하는 날이 올 수, 현재 미국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국가로 인정되는 건 중국뿐인데요. 그런데 이 중국을 꼼짝 못하게 만들 유일한 부대가 한국에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물론 북한과 일본, 그 어디에도 적수가 없다는 이 부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유럽 대륙과 북미 대륙이 상호 군사안보를 제공하고자 체결했던 특이한 동맹체가 있습니다. 바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NATO인데요. 1949년에 체결해 올해로 7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나토는 미국의 주도로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이태리 등 10개의 유럽 국가와 북미의 캐나다가 체결한 집단안전보장 조약입니다. 나토는 서방 세계의 결속을 위해 체결되는데 회원국 중 누구라도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 지체 없이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토가 창설되자 많은 유럽 국가들은 미국이라는 세계 최강대국을 믿고 군비 감축을 서둘렀고, 심지어는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아이슬란드는 군대가 없고 해안경비대뿐이죠. 많은 회원국들의 전력이 상당히 부실해졌는데 네덜란드의 경우 고작 18대의 전차와 100명의 병력이 전부입니다. 2007년과 2012년 기병연대를 해체하면서 이미 네덜란드에서 전차 전투가 벌어지면 이미 가망이 없는 상황이라는 특이한 논리로 병력을 감축시켰습니다. 영국의 글로벌 외교안보 전문기관인 전략국제문제 ISS는 밀리터리 밸런스 2019를 발표했는데 상황이 신박합니다. 나토 주요 회원국 7개국 전체의 기갑전력은 900대가 채 되지 않는데 이는 총 2514대의 전차와 22척의 잠수함을 운용 중인 한국보다 턱없이 부족한 전력입니다. 조금 과장하자면 한국과 유럽 전체가 맞붙어도 한국이 이긴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70일로 붙어도 이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국군 중에는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인 동아시아에서 적수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파워를 자랑하는 부대가 있습니다. 군단과 사단을 줄이는 작업을 진행 중이기는 합니다만 현재 한국군은 8군단, 39개 사단 체제로 운영 중입니다. 그 중 7군단의 위험이 어마어마한데요. 기동군단 또는 북진선봉으로 불리는 7군단은 전쟁이 발생하면 선봉에 서서 북으로 진격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그래서 7군단 훈련에 방어훈련이란 없고 오로지 전진만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예하사단이 전부 기계화부대죠. 오른팔로 불리는 수도기계화보병사단과 왼팔로 불리는 제20기계화보병사단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6년 7군단에 오뚜기 부대와 화랑부대 그리고 불무리 부대까지 3개 사단이 더해지면서 육군 전체 기계화보병사단 6개 중 5개를 전부 휘하로 두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몸집을 키운 이 7군단은 어떤 전력을 갖추고 있을까요? 한국 역사상 최초의 기계화보병사단인 수도기계화보병사단은 탱크로 무장했는데 K-레일 전차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K-레일을 갖추고 있습니다. K-레일은 K1 전차를 기초로 1990년대에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1990년대 초 북한이 기존의 T-54보다 화력이 월등히 우수한 T-72 전차를 실전 배치했다는 첩보가 전해졌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더 높은 화력과 방호력을 갖춘 전차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주포를 120mm 강선포로 변경해 화력을 증가시키고 특수장갑을 적용해 생존성을 확보했죠. 그러다 2000년대 후반 K-레일 전차를 다시 개량해 K-레일 전차로 성능을 향상시켰는데 디지털 전장관리 체계, 피하 식별 장치, 전후방 감시 카메라,
항법장치 등의 최첨단 기술이 전부 추가됐죠. 또한 전차 간 실시간 정보 공유가 가능해졌고 아군 오인, 사격 방지가 가능해져 신속한 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6년 합류한 오뚜기 부대와 화랑부대는 흔히 기동사단이라 불리는데 그 이유는 전쟁이 발생하면 단독으로 2주 안에 평양을 점령할 주요 임무를 맡기 때문이죠. 입체 기동작전이라 명명된 이 계획은 8사단과 11사단은 전쟁 발발 시 북한 중심인 평양을 향해 고속으로 전진하는 임무를 띠게 되는데 이를 위해 전차대대를 줄이고 기계화 보병대대를 늘렸습니다. 대신 모든 전차를 최신형 K 흑표로 무장합니다. K 흑표는 1970년 국산 전차를 보유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모든 국방과학 기술을 결집시켜 만들어 30년 만에 개발한 꿈의 무기입니다. 파워팩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00억 원이 넘는 개발 비용을 들여 독일,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독자 개발해냈죠. 흑표 전차는 화력, 기동력, 방어력 면에서 세계 최고로 평가받는데 이 세 가지 요소는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모든 나라가 동일한 환경에서 전투하는 것이 아니므로 우선순위를 두기는 하죠. 그런 면에서 한국은 기동성에 노력을 쏟았습니다. 한국 지형은 70%가 산지기 때문에 험한 지형을 얼마나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동하느냐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흑표의 최고 속도는 72km로 전차 중 최고 수준일 뿐 아니라 최고 속도로 달리다 급정거 시에도 24m 내에서 정지가 가능합니다. 포신까지 물에 잠긴 상태로 4.1m를 도하할 수 있고 도하 후에도 즉각 전투태세를 갖출 수 있습니다. 120mm 55구경 활강포가 장착되는데요. 자체 개발한 전차포탄을 사용하는데 파괴력이 대단합니다. K 흑표 전차는 현재 2015년에 양산된 100대가 실전 배치됐고 수출도 이뤄냈습니다. 지난 2008년 터키는 한국으로부터 4천억 원을 투자해 주요 부품과 개발 기술을 사들였는데 이를 바탕으로 알타이 전차를 설계해냈습니다. 사실상 사제지간인데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국가가 76대의 전차를 사들이는 사업에서 한국의 K 흑표, 터키의 알타이, 독일의 레오파르트 1을 두고 고심 중이라고 하는데요. 세계 5위권의 방산 수출 국가로 발돋움하려는 터키가 과연 스승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또한 확실히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올해 초 폴란드 매체와 미국 군사 전문지는 K 생산기업인 현대로템이 폴란드에 10조 원 규모의 수출을 제안했다는 뉴스가 보도됐습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인 보도는 나오지 않았으나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좋은 뉴스가 나오게 될지 기대됩니다. 어쨌든 8사단과 11사단은 K 흑표로 무장할 예정인데 여기에는 K-21 보병 전투 차량도 포함됩니다. 이 장갑차는 40mm 기관포를 장착해 대단한 화력을 자랑하는데 장차 현궁 대전차 미사일까지 탑재될 예정이어서 웬만한 전차보다 강한 능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7군단은 과연 어느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있을까요? 주변국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의 경우 기갑군단, 기갑사단, 기계화보병사단, 기갑여단 등 다양한 종류의 기계화 부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최우선 목적은 김정은을 보호하는 것이니 최신 무기는 전부 평양에 배치시켰습니다. 그러나 전술적으로 평가하자면 제820군단이 우리나라의 7군단과 동일한 임무를 하게 됩니다. 제820군단은 전쟁이 발발하면 빠른 속도로 남하해 한국 후방으로 돌진하는 것이 임무죠. 한국전쟁 당시 서울 점령 때 중앙청 꼭대기에 인공기를 꽂은 것으로 알려진 제105 탱크사단이 있는데 북한군 최정예로 불리는 이 사단이 현재 820군단 예하에 있습니다. 이 외에 다양한 기갑여단과 기계화보병사단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들의 주요 전력은 자체 생산한 천마호입니다. 1960년대 소련이 만든 T-62 전차의 개량형이죠. 만약 7군단이 820군단을 격파하고 진격하게 되면 평양방어사령부와 직접 조우하게 됩니다. 북한 내 최고 화력을 갖추고 있는데 신형 탱크인 선군호로 무장하고 있지만 이는 K 흑표와는 상대도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한국의 전투기와 미국의 공군 전략이 가세했을 때는 말 그대로 초토화되고 말죠. 중국 야오닝성에는 제79집단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이 부대는 1개 기갑여단, 3개 기계화보병여단과 1개 특수작전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비도 우수하고 훈련 강도도 최고 난이도를 자랑하는 인민의 방군 최정예 부대죠. 하지만 몸집을 키운 한국의 7군단에 비하면 전차나 장갑차, 병력수가 적어 우세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일본 역시 옛 소련이 홋카이도를 침공할 것을 대비해 기계화 부대 중심으로 북부방면대를 편성했는데 현재도 기갑사단, 기계화보병사단, 차량화보병여단 등을 예하로 두고 있는데 역시
한국의 7군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시선을 유럽으로 돌려보겠습니다. 한때 지구 최고 공격력을 자랑하던 독일은 2차 대전을 시작했을 만큼 강력했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독일이 보유한 전차 전력이었는데 히틀러가 직접 개발을 지시한 1호차와 2호차는 1차 대전 승리의 주역 프랑스의 모든 전차를 파괴시켰죠. 종전 후 미국과 소련 간 군비 경쟁이 시작되자 미국은 독일에게 재무장을 허용하면서 기갑 전력은 더욱 증가했었는데 그러다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하면서 독일도 위협을 느끼기 시작해 재무장을 서두르고 있지만 한번 무너진 국방력이 단시간에 회복되는 것은 최소 20년 이상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전동적인 방산강국 프랑스는 어떨까요? 프랑스는 그나마 독일보다 사정이 괜찮지만 핵잠수함이나 항공모함을 제외하면 전체적인 전력이 많이 약화된 것은 사실고, 영국 역시 기존에 보유한 전력을 유지하는 것이 버거울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다르죠. 한국은 북한과 지금 현재도 종전이 아닌 휴전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며 각종 기갑 전력 그리고 무기 체계가 지속적으로 발전 중이죠. 위에서 살펴본 7군단은 한국군이 보유한 최첨단 전차 및 무기의 절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차 800문, 장갑차 1000대, 자주포 400문, 천무다연장 200문 등을 보유해 나토 7개국의 전력을 모조리 합친 것보다 많은 상황입니다. 북한에게는 그야말로 악마 같은 존재죠. 반대로 한국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것은 평양방위사령부가 아닌 장사정포입니다. 북한은 수도권을 겨냥해 천여 문의 각종 포를 배치했고 그중 장사정포는 두려운 존재입니다. 특수전 부대, 핵미사일과 함께 한국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무기죠. 사거리 54km의 170mm 자주포, 사거리 60km의 240mm 방사포 등 330여 문의 장사포는 유사시 동굴 밖으로 기어나와 수도권을 향해 발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한국군에서는 세계 최고의 자주포로 불리는 K9 썬더를 실전 배치하고 있죠. 지난 2010년 이승도 전 해병대 사령관은 연평부대장으로 근무했는데 북한이 연평도에 포탄을 쏟아부은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발발했습니다. 북한은 당시 우리 군이 백령도 근해에서 호국훈련을 실시 중이었는데 북한은 북한에 대한 공격성이라며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통지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한국군이 철수하지 않자 연평도에 폭격을 가한 것이죠. 그러나 포격 시작 13분 만에 K9를 북한을 향해 불을 뿜기 시작했고 북한군 4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국군의 대응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한참 동안 이어졌는데 첫 번째는 북한이 170발을 쐈음에도 80발밖에 응징하지 않은 점, 두 번째는 K9 자주포의 정비불량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비불량 문제는 사실이 아닙니다. 당시 연평도 K9 포대는 사격훈련 직후 정비 중이어서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포병 전투의 경우 포격을 당할 때는 아군의 다른 포병이 적군에게 대응 사격 후 함께 반격하는 전략을 취하는데 당시 연평도에는 K9 포대가 하나밖에 주둔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다른 포병의 대응 사격이 없었죠. 그렇게 일방적인 포격을 당하는 와중에도 첫 공격 후 13분 뒤 대응 사격을 했다는 것 자체로 기적이었다고 한미연합사가 경의를 표하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해병장병들의 용맹한 대응으로 북한군의 무도진지를 거의 초토화시켰는데 이 대응에 앙심을 품은 북한군은 이승도 전 연평부대장의 얼굴을 대문짝만하게 그려넣고 복수를 다짐하는 삐라를 날려보내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김정일과 김정은은 포격 이틀 전 해당 부대를 방문했고 그 자리에서 어떤 명령을 전달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한반도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백톨 교수는 북한의 군사행동은 김정일의 지시가 있어야만 가능하며 미리 지시받고 진행된 명백한 도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쨌든 북한이라는 현실적인 위협이 존재하는 이상 한국군은 무장을 늦출 수 없으며 과무장이라 비판받아도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